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21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4.1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뒤면은 시작이 되겠는데요. 21대 국회 또 어떤 분들이 활동하게 될지 저희가 만나볼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4.15 총선 당선인 인터뷰 첫 시간입니다. 저희가 좋아하고 또 응원하는 김용호 민주당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년 전에 저희 그때 당선되신 다음에 모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렀네요. 네, 빠르죠. 네, 그때 막 입수하시고 막 네. 그랬었는데 그때 기억이 있는데 네.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네,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번 총선 보시면서 뭐 수도권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뭐 재선도 하고 3선도 하고 초선 의원도 탄생했는데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호의 핫스팟 시청자 여러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성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성숙한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또 우리 서대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저뿐 아니라 저희 당이 참 과분한 사랑 받았습니다. 네, 기쁜 것은 순간이고요. 또 과분한 사랑 받은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 마음도 무거운데요. 앞으로 낮은 자세로 집권 여당의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민생 또 우리 국민만 보고 뛰는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득표율이 보니까 61.3%인가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 선거 뭐 별로 힘든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모두 후보자가 네.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이제 저희 지역은 한 번도 언론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격전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네, 저는 나름대로 격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 깜깜이 선거였다고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대 후보 측에서는 몇 개 신문을 인용해서 격전지다, 서대문 을구가 네, 그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저를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선거가 매우 조용하게 치러졌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주로 유세는 절제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네. 정말 주민만 바라보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을 정말 믿고 정말 조용한 선거를 치르되 저의 진정성을 최대한 주민 여러분들께 네. 전파시키는 데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과분한 사랑받을 줄은 몰랐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하게 됐고 한 3배 이상. 네. 제가 이번에 22,000표 네.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요. 근데 그 정도원 선배 때 한 7,000표 좀 이상 이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 사무실에서 네, 거기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직접 커피. 커피도 네. 타주시고. 지금도 그대로 커피 하고 마시고 계신가요? 있고요. 오시면 이제 다시 커피 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선거 방송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 방송을 하고 현장에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동 스튜디오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가요? 아픈 부분을 좀 그러니까 핫스팟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제 오마이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 뉴스 럼남님께서 김영호 의원님 응원합니다. 구로에서 응원합니다. 저희 애청자신데 네. 구로에서 항상 보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구로에서 응원 말씀 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이 집권 여당에게 이렇게 힘을 몰아준 건 그동안 잘 대처해왔고 또 앞으로 또 대처 잘 해달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비판받았는데 일을 거의 안 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저는 국민들 이번에 참여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란 게요. 사실 코로나19로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네. 사실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봤거든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르신들은 또 노약자들은 코로나 감염 때문에 투표장 가는 것을 꺼려하시고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의 또 감염이 될까 그런 그 주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저는 투표율이 당연히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전 투표 때 보니까 엄청난 서울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시는 걸 보고 네. 야,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국회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은 국민이구나. 제가 사전 투표하는 날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고개를 얼마나 많이 숙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아주 짧게 유세를 했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 그 이틀 기간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야, 전 세계에서 이런 국민이 과연 있을까? 이 코로나19 그런 감염 우려에도 역대 최고치의 투표 기록을 갱신할 이런 민족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이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이 정부와 더불어서 국민이 하나 돼서 이 어려운 위기를 꼭 극복하겠다는 그런 국민들의 정말 절대적인 명령이 있구나. 네. 네, 그리고 투표로 힘을 실어줄 테니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민생을 꼭 책임져라. 이런 국민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느꼈는데 네. 그 미래통합당의 이제 그 황교안 후보가 그 빨간 머리띠를 묶고 막 그 유세장을 다니는 거 보고 뭐 이제 낙선을 하셨지만 야, 정말 정무 감각이 정말 뒤떨어진다. 어떤 면에서요? 국민들은 하나가 돼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그 투표로 담아냈잖아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그 빨간 머리띠를 묶고 막 그 투쟁, 또 반정부의 어떤 투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어려운 난관, 국난 위기 속에서 과연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면 이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쪽 당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황교안 대표의 그 선거운동 방식이나 당 캠페인이 네.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20대 총선에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뭐 중국 입국인들 뭐 봉사 안 했다 해서 뭐 정말 그건 그렇죠. 보수가 아니라 많은 또 국민들도 우려했지만 네. 그런 것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면서 확진자 전수조사를 해서 막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고 정말 원칙대로 다 전수조사해서 한 명 한 명 확진자에 대한 의료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조치. 그러면서 점점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외신에서 우리의 방역 체계를 극찬하면서 국민들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이 어려운 위기에도 거짓말 치지 않는 믿을 만한 정부구나라는 신뢰를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가 많았죠. 그렇죠. 오마이뉴스 빼놓고는요. 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진실은 사실 외신에서 평가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이 의식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정말 확진자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진자를 막 공개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매우 부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맞아요. 꺼리낌 없이 그걸 다 공개했잖아요. 투명하겠죠. 근데 그 외신에서 그것을 아주 잘 진단한 것 같고 이제 지금은 아마 확진자 수도 뭐 이제 눈에 띄게 뭐 지금 10명 안팎으로 10명 안팎으로 6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믿음, 위기 관리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 이 정도의 위기 관리를 잘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그래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 한번 정말 믿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네. 코로나19 이 사태에 대한 대응 그걸 보고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뭐 댓글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으면 이렇게 지지받았을까?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도 있고요. 물론입니다. 네. 반목하지 말고 합심해서 잘하세요. 네.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번 4년 동안 우리 구 지하철 공사 시작하는 건 볼 수 있겠죠. 이런 댓글도 있네요. 네, 우리 서대문 일구 유권자 아마 네, 지역 현안에 네.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서부경전철과 강북횡단선 네. 두 가지의 그 철도 이슈가 있는데요. 서부경전철은 아마 올 상반기 내 민자적 격성 발표가 예고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발표가 되면 이제 민자 사업자 결정돼서 제 그냥 판단으로는 제 임기 내에 착공식은 네. 보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요. 강북횡단선도 제가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 서대문구의 그 열악한 교통환경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도 이 선거가 안 끝난 거예요. 하지만 저의 약속이니까요. 제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께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묻더라고요. 정말 그거 지켰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면 예. 제가 어저께도 우리 의원들 초대선 의원들 모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코로나19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년이 지나면 주로 이 정도면 뭐 역대 선거에서 주로 중간 평가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경제가 워낙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심판론 이게 국민들에게 꽤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네. 하는 걱정을 했는데요. 선거를 하루 이틀 다니는데 첫날 두 번째 날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환호해주고 엄지척해주고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요새 굉장히 그 사회가 침체돼 있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후보가 나오니까 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나 보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고 3, 4일째 되니까 그 열기가 식지가 않는 거예요. 사전투표 때는 정말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선거 마무리할 때까지 정말 많은 유권자로부터 박수와 갈채 정말 칭찬도 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날 새벽 한 3시에 4월 15일 날 새벽 3시 개표 방송 끝나고 이제 다음날 아침 7시부터 홍제역에서 유세 차량을 이틀 더 연장 계약을 했거든요. 유세 차량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데 그 직장인들이 어저께 봤던 직장인들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그 차가워지시고 이 바라보는 시선이 네. 그 어저께와 너무 다른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180석 국민들도 놀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의석수를 더불어민주당에 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조금 긴장감과 어떤 견제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잘하나 보자 뭐 이런 네, 걸 수도 딱 두 있고요. 번째가 네. 정말 국민과 시민들의 그 도도한 모습 너무 두려웠어요. 한번 두고 보자.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 광경을요. 제가 당선 첫 번째 날 누가 그걸 또 버스에 사진 찍었더라고. 네. 제가 정말 당선자의 그때는 마치 낙선자의 모습처럼 내가 고개 완전 숙이고요.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때 이 국민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고요. 정말 네. 그 눈빛을 잊지 않고 저는 의정 활동을 나눕니다. 네. 사실 이렇게 180석 나오고 하면 축제 분위기가 될 만도 해요. 네. 그 축제 분위기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웃음소리도 계속 들리고 네,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상황 같은데 이낙연 위원장도 그렇고 출구조사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 결과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정말 겸손한 모습을 계속 네.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네. 특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열린 우리당 시절 네, 네. 그때 얘기하시면서 정말 이번엔 잘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이런 김영호 우리 당선인 의원의 생각 이런 정말 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른 의원들도 좀 같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의원님만 이렇게 아닙니다. 겸손하십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정말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저희가 그냥 스스로 몸을 낮추고 태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적으로 이 180석에 대한 큰 짐, 또 그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투표용지에 담은 하나하나의 그 메시지, 명령 이것을 저희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꼭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참 당선인 인터뷰인데 낙선인 인터뷰하는 네. 그런 느낌이 그래서 들 정도로 사실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예. 제가 원래 잘 웃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기셨으니까 국민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그렇죠. 어려워. 네. 네. 웃음이 없어지셔가지고 네, 웃음이 저도 많았어요. 지금 좀 네. 무거운 마음에 네. 앉아 있는데 네. 네. 어쨌든 그만큼 정말 진지하게 국민들의
이 엄중한 이 한 표 한 표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마음을 보듬으면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네. 텐데요. 서원주님도 항상 겸손하셔야 합니다. 이곳 일산도 더민주인데 어렵게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사전 투표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줄이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했습니다. 네. 아.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본투표를 하셨죠? 본투표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본투표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새벽에는 좀 있었고 낮에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투표를 통해서 또 본투표를 통해서 코로나19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대응하고 있고 네.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외신들이 놀라고 외국에서 놀랐는데 뭐 세계 정상들이 대통령께 전화해서 네. 그 노하우를 물어보고 심지어는 뭐 빌 게이츠까지도 그렇죠. 네, 대통령께 전화해서 찬사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해외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 외신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국민분들께서는 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하구나 또 우리 정부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자긍심이 결국은 투표로 이어지고 이 네. 위기 극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구나. 또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 정부도 그 힘으로 앞으로 많은 산적한 민생 현안 국회에서 잘 처리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그 국민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지역에서 당선 인사하고 계시겠네요? 네. 하고 이번 있습니다. 주까지는 하시겠네요. 뭐 이제 유세 차량으로 이제 카퍼레이드 형식의 정말 초선 때는 진짜 그때 기뻐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고개를 많이 숙이고 정말 마음의 그 무거움을 네. 꼭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유권자분들께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아드님도 많이 크셨더라고요. 이번에 네. 그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네. 같이 당선 8살이고 네. 아직 입학식을 못해서 그렇군요. 아이에게는 행복하겠지만 지금 또 힘들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4년 전과 4년 후, 4년이 흐른 다음에 김영호 이 당선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재선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기대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하셨는데 아까 뭐 이 교통대책은 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역 현안 또 어떤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이제 약속이 그 저희가 도시철도 특히 서대문 일구에는 지하철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출근 인사를 이제 다른 의원들은 역사를 중심으로 출근 인사를 하는데 제 동료 의원들한테 저희는 지하철역이 이제 갑구에 홍제역이 있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홍제역에서만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하철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전통시장 중심으로 예.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고 더 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 문제가 가장 큰 그게 저희 제일 수건 크군요.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서울시립형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이미 박원순 시장에게는 약속을 받았는데 자문기구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단을 만들어서 그 디지털 미디어 서울시립형 도서관에 가족 중심형 도서관을 빨리 완공시키는 것도 하나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책도 네, 보시고 네, 가족과 함께 시간도 네. 보낼 수 있게 네. 그런 컨텐츠를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4년 뒤에 네. 다시 또 이 자리에 왔을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조재선 의원 모임 말씀하셨는데 초선 의원들 만나면 좀 뭐라고 뭐 조언이랄까요? 어떤 말씀 해주세요? 초선을 한두 번 뵀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네, 그래서 그냥 뭐 초선 의원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초선 의원님들도 굉장히 저와 비슷한 마음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쁨보다는 네. 좀 두려움 뭐 이런 게 그럼요. 두려움과 이제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초선 때만 해도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지만 그때는 뭐 거의 한 명 한 명이 투사의 정신으로 맞아요. 이 정권 타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뭉칠 것이냐, 또 우리의 목소리를 더 어떻게 더 크게 낼 것이냐, 야당이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 초선 때는. 근데 이번 초선들은 이 국난 위기를 어떻게 하나가 돼서 극복할 것이냐, 최대한 우리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국민들을 분열시킬
소지를 네.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였어요. 네. 이 초재선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에서도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좀 많이 네. 낼 수 있고 또 조금 더 국민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역할도 하잖아요, 사실. 목소리 내야죠. 예, 목소리 내는 그런 모습들. 특히 재선이 되셨으니까 더 네. 임무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책임감이 네. 막중하신 것 같고요. 20대 국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실. 네. 근데 총선 이후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국회 바뀐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4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중순까지 남아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좀 화가 나시고 답답하신 게 뭐냐 바로 긴급 재난 지원금이죠. 네. 이제 긴급이라는 두 글자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핑퐁 게임이 이어져 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맞벌이라서 네. 소득하위 70%에 안 들어갑니다. 네. 만약에 정부 안대로 되면 못 받는 상황이 되는데 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선거 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 주자. 네. 그것도 1인당 50만 원씩 주자. 네. 4인 가구면 200만 원이잖아요. 네. 네. 더 세게 얘기한 거죠. 네, 네. 정부 얘기보다 2배 정도 얘기한 거고 그러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좋다. 전 국민한테 주자. 네. 야당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총선 이후에 당연히 그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죠.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실 여야가 없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정말 현장에 가보면 너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박 기자님 말씀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을 긴급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그래도 그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그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거의 100% 지원을 하자고 야당 황교안 대표가 그것도 뭐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때였으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입장이 돌변할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선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이제 우리 당정에 약간 뭐 갈등이 있는 듯한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네. 뭐 당과 기재부가 잘 합의해서 오면 그때 심의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이제 그게 우리가 당정이 합의가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또 약간 그렇다고 또 완전 또 발을 빼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네, 발을 빼지는 않는 모습인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70%만 지원했을 때 제가 그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 작년까지는 장사가 잘 됐는데 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한테 네. 70% 지원의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정 투입에 의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행정력으로 이것을 잘 걸러내는 것에 행정 비용이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시간도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제 생각은 100% 지원하고 연말정산 중심으로 해서 좀 시간이 한 8개월 있으니까 잘 걸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기재부랑 우리 당과 이제 합의가 되고 합의가 사실 됐죠. 야당에서도 그거는 동의했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네. 빨리 국회에서 심사를 마쳐서 긴급 재정을 빨리 투입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그리고 네. 정말 국회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 정부나 또 우리 당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금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70%에서 30% 추가해서 100%를 지원했을 때 약 10%는 부가세로 환수 조치가 됩니다. 부가세가 들어가니까요.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그 100만 원을 받지 않아도 생계 문제가 없는 분들은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긴급재난 지원금 없었던 IMF 때도 뭐 금모기 운동 등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가 되는 민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시구의 어떤 재기부 문화의 캠페인이 저는 시작할 거라 보고요. 네. 또 다수의 공무원들, 뭐 저희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들, 네. 또 대기업의 임원들은 코로나19와는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회사는 타격을 볼 수 있지만 또 정부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래도 고정적인 월급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네.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또 이런 쪽에 자발적인 운동이 되면 그 30%를 추가해도 결국은 기부와 환수 조치로 그 재정에 큰 부담이 안 갈 것이라 보는데 이제 그 보수 야당에서는 보수 야당의 가장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 항상 상상력이 굉장히 부재예요. 상상력. 정치는 상상력이거든요. 네. 상상을 통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정치의 하나인데 상상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못 생각하는 저는 그런 많은 야당 의원들을 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 뛰어난 국회의원, 정말 좋은 국회의원은 뭐 학식도 중요하고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난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두 가지죠. 야당은 지금 상상력이 매우 부족한 것 같고 국민들의 그런 아픔, 이런 공감 능력이 여전히 떨어져 있다. 네. 이제 21대 새로운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통합당에 대한 뭐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어쨌든 통합당이 왜 국내 선거에서 안 좋은 결과 나와서 네. 최대한 통합당에 대한 비판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동정은 아닌데 네. 정말 건전한 보수당 좀 필요하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건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네. 뭐 어려운 점도 있고 하지만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 아니냐. 발목 잡기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재현 정책의장이 계속 하루마다 한 번씩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다른 얘기 한단 말이죠. 네. 정부와 여당의 안을 가지고 와라. 네. 가지고 오는 상황이 되니까 뭐 근데 그 수정안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수정안 22개 우리 요구하는 거 내라. 네. 뭐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결국에는 4월 임시국회 안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에서 긴급 재정 명령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론상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좋은 정치는 아니다. 네, 뭐 국회가 여야 합의해서 사실은 그렇죠. 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저는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당을 재건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울 때 네. 오히려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정말 그런 진정성, 야당이 왜 이번 총선에 실패했는지를 겸허히 반성하면서 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하는 것이 야당 재건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라고 봐요. 예. 네, 야당이라고 무조건 발목 잡으면 안 되거든요. 네. 조언을 해주시네요. 사실 네. 야당을 해보셔가지고 더 잘 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야당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우리가 그렇게 같이 좀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사례가 없었지. 별로 없었어요, 사실. 네, 별로 없었어요. 그런 정책도 없었고 사실 네.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 통합당이 계속해서 대안을 못 내놓고 비판만 하고 신방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이 통합당 같은 경우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사실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함께 하는 모습 보였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코로나19 좀 아쉬운 4.15 면이죠, 총선 통합당 중반까지요. 네. 뭐 TV 토론이나 나오면 다 우한폐렴이라고 그러니까 고집도 되게 세더라고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코로나19라고 명명을 할 때 맞아요. 우한폐렴이라고 저는 나중에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반기부터 바뀌었어요. 우한 코로나. 우한 패널에서 우한 코로나를 그러니까 바꿨는데 근데 그런 좀 시대적인 어떤 그 착오 또 어떤 트렌드를 못 읽는 그 당시의 당의 분위기 너무 그 구구의 사실 그 정당이 좀 건전한 보수가 약간 구구의 모습을 많이 띄어서 그렇죠. 예. 아마 뭐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는 봐요. 보는데 네. 하여튼 지난 총선의 그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네. 정말 우리 국정의 파트너로 다시 재건하시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협치하지 마세요. 협치하다가 나라 망합니다. 뭐 협치는 저리 가라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그러니까 협치를 위한 정치. 그러니까 협치가 그냥 목표처럼 돼버려가지고 협치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간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치가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뭐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도 이제 국회라는 것이 의회 정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여당도 이제 인내심을 갖고 설득은 이제 해야죠. 네. 하지만 저희가 그 설득 속에서 명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고수하지만 우리의 그 명분을 야당도 함께
그 실현시킬 수 있는 이제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180석을 갖고 있다 해서 네. 야당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모든 법안을 강행한다 그러면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도 그 태도의 문제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과정의 문제, 그러니까 민주적인 네. 절차를 밟지 않는 과정의 문제에서 매우 질타를 받지 않겠어요. 이건 뭐 매우 상식적인 얘기지만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 한 100석 좀 넘게 있지만 최대한 우리도 존중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대신에 180석의 그 차지하는 정말 엄청난 의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국민의 명령을 이제 잘 따라가야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인내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이 국회의회를 네. 야당과 또 얘기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 안 된다면 정말 이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인데 법안인데 안 된다면 그럴 때 힘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그래서 180석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안 되면 소신껏 해라. 국민만 바라보고 해라. 그래서 180석 과반을 넘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민의 그 명령은 분명히 그 중요한 것은 이번 21대 국회 꼭 개혁과제 풀어내고 민생경제 꼭 풀어라. 이게 명령 주 키워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야당 설득하지만 야당이 지난 국회처럼 한다 그러면 저희는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린 우리당 얘기를 뭐 잠깐 했었지만 그때 좀 복귀해 보면 지도부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도부의 이런 행보 이런 게 좀 네.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원내 네. 지도부가 특히 그랬고 이번에도 5월 7일인가요? 얼마 안 남았는데 원내 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뭐 2파전, 3파전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혹시 누구를 지지할지는 선택하셨나요? 특정인은 거명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직은 이제 뭐 선택을 안 했는데 네. 이게 그 특히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는 네. 정말 그 결정하기 참 어려운 게 이제 지난번은 우리가 130여 명의 이제 의원수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후보들은 그 130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 180명이지만 이게 처세 갖고 하면 더 욕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후보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마음을 딱 굳힌 후보가 있으면 저는 딱 공개합니다. 저는 예. 그래야지 그분 이제 나머지 분들도 저에 대한 이제 구애나 저에 대한 선거 운동을 포기하고 네. 다른 또 많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꾸 뭐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 불편하죠. 뭐 저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 또 의원들 간에도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좋게 가요. 네. 네. 오히려 근데 이제 지지할 것처럼 하다가 이쪽 온다고 아유 알겠습니다. 또 저쪽은 결국 180명이면요. 네. 뭐 1년 있으면 다들 통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대신 심사숙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덕목을 가진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매우 선명한 후보가 이번에 선명한. 선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초선 의원들도 대거 입성을 했고 네. 또 이 180석이 아까 이제 우리 그 시청자께서도 이제 협치 없이 예. 이제 이런 좀 애매모호하든지 그냥 처세 정치를 가게 되면 저는 안 되나 봐요. 분명한 원칙과 이 선명성을 갖고 우리가 할 때는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선명성과 개혁성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소통의 능력. 소통. 네, 그것은 이제 우리 180명의 의원의 선장으로서 항해를 하면서도 네. 이 180명 모든 분들과 정말 깊은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야당과도 아주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는 매우 깊은 토론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소통 능력. 선명, 개혁,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선명, 개혁, 소통 능력. 네, 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후보들께서는 네. 잘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김용호 의원의 세 가지 조건 들으셨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인영 대표는 저는 이인영 대표를 보면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 보도 한 번도 안 나왔을 텐데 네.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요. 네. 이인영 대표랑 저도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 자기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상대 후보, 우리 후보 이렇게 쭉 보면 네. 총 131명이었나요? 근데 그걸 다 합치면 아마 200명 나와요. 중복으로 지지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근데 네.
제 기억으로 이인영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한 몇 명 정도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결과가 딱 맞았어요. 정확히 맞았어요. 단 1%의 오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예. 이렇게 할까? 근데 이제 이인영 대표가 오랜 이제 민주화운동하고 그 동지로서 깊이 그 관계를 맺었던 분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 분명히 있었다. 아,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그 예. 과정 보면서요. 저는 일단 패스트트랙 과정을 보면서 원내대표를 딱 보면서 김용호는 절대로 원내대표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진짜 시켜줘도 못 하겠어요. 제가 하면 당 망칠 것 같아요. 너무 치밀해야 돼요. 네. 그리고 상상력과 치밀력과 이 모든 패스트트랙의 그 변수에 대해서 이인영 대표는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이 패스트트랙을 완수하는 과정이 그리고 중간에 변수가 많았잖아요. 아, 정말 진 빠지는 멘탈이 너무 강해요. 네. 보통 같으면 큰일 났다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인영 대표가 예. 그 말씀이 많은 분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표현력도 이렇게 막 과한 분은 아닌데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치밀하고요.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나경원 대표한테도 뭐 네, 네. 누나라고 그때 필요하니까 누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누나라고 하고 나서 전 누나라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근데 나경원 대표와도 그래도 소통을 잘했던 소통을 잘하는 원내대표. 맞아요. 네. 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그런 원내대표 이후에 좀 새롭게 180석을 가지고 또 국회에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덕목. 패스트트랙 정말 이거 너무 어려운 숙제를 갖고 원내대표로서 맞아요. 1년을 했는데 야, 정말 그 완수하는 거 보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정말. 이인영 원내대표보다 더 잘하는 원내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 잘하는 후보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대표가 또 잘하는 부분만큼 잘해야 되지만 근데 새로운 원내대표는 더 또 새로운 장점이 있을 거예요. 네. 치밀함 대신에 오히려 뭐 순발력이 뛰어나신다든지 또 어떤 포용력이 더 뛰어나시는 뭐 이런 게 다 각자의 장점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 국회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원내대표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요한 게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새로운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180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홍영표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네. 우상 원내대표 이 네 분을 보니까 정말 정치의 달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신임 원내대표가 전직 원내대표의 지혜를 잘 빌릴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남의 지혜를 잘 빌리는 원내대표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 원내대표 누가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김용호 의원이 어떤 선택할지도 저희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21대 국회 이제 뭐 다음 달 뭐 하순 말쯤에 시작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선 의원이 되셔가지고 21대 국회 또 다짐도 남다르실 것 같고 네. 이거는 좀 하고 싶다, 이런 법안 정책 추진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선 때는 경험도 없었고 제가 이제 그 사실 중점을 뒀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 전에 보좌진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법안 심의를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네. 법안을 발의할 때 최대한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정말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국회의원이 네. 돼야 된다. 제가 늘 요새 말씀드리는 게 김영란법이 이제 국회의원의 법안은 아니지만 네. 최소한 김영란법으로 얼마나 많은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용호법이 김영란법처럼 세상을 바꾸고 또 정말 뭐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처럼 세상을 예, 바꾸고 예. 이런 법들이 1년에 한 3번, 4번만 나와줘도 국회가 이처럼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듣진 않을 거예요. 존재감 있는 국회, 그렇죠.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국회. 네. 근데 거기에 좀 중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 2018년도에도 제가 디지털 성범죄를 운영해서 확보한 수익금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었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서 네. 2019년도에 국회에서 처리가 됐어요. 네. 다행히도 이번에 조주빈이가 N번방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그 디지털 성범죄로 확보한 수익금은 김용호법으로 이게 다 몰수가 됩니다. 근데 그런 문이 열렸어요. 예.
이럴 때 저는 야 이게 국회의원이지. 아, 맞아요. 세상을 바꾼다. 예. 사실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식의 그 재산 등급에 따라서 과태료를 지불하는 그런 법도 제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발의를 했는데 네. 그 뭐 여러 가지 보수적인 문턱을 못 넘겼어요. 근데 다시 저 재발의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정말 가장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도 만들 거고요. 네. 사회적 약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또 여성과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만큼은 저 김용호답지 않은 아주 정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뿌리를 한번 뽑아볼 생각이에요. 아, 자, 그러면 뭐 한마디로 정리해야 되는 게 이 비서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제일 욕해요,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저 법안 보지도 않고 보좌진들이 이러면서 은근히 저를 디스하시네.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 든다고. 근데요, 아니 근데 저는 당연히 우리 보좌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죠.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입법 관련돼서는 사실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좌진들을 만나서 처음에 제가 초선돼서 할당량을 줬어요. 하나씩 뭐 네. 하나씩 갖고 와서 그 토론해서 법안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처가 우리 보좌진의 처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에 그 임산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해요. 네. 뭐 그런 것도 법안으로 우리 보좌진들이 만들어 왔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김용호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보좌진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유권자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서울 시민의 힘을 빌려서 네. 아까도 이제 원내대표를 말씀드려서 언급했던 이야기지만 지혜를 빌리는 그러니까 국민의 지혜를 빌릴 수 있고 유권자의 지혜를 빌릴 수 있는 정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걸 통해서 네. 김영호 의원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게 21대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뭐 칭찬하고 박수 보내고 이렇게 일 많이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꼭 이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예,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21대 국회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는지 저희가 네. 지켜볼 거고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랑 다르겠죠? 저희 그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는 하지만 네. 어떤 정말 중요한 계기가 없으면 또 정말 어려운 국회 상황이 또 그래요?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국회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려가 커요. 제가 변하지 않으면 네. 똑같을 것이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또 그 전철을 답습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180석의 국민들의 모든 권력을 저에게 의회 권력을 주셨잖아요. 네. 그걸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5천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다는 그런 자세로 의정활동 펼치면 21대 국회에는 희망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네. 그 같은 어떤 중압감이나 부담 없이 20대 국회처럼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역시 국회도 변하지 않겠죠. 네. 또 언론의 강한 감시와 질책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마이 TV 자주 나오셔가지고 소통도 해주시고, 저 항상 의정 활동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4년이 벌써 이렇게 흘렀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김영호 의원 인터뷰 가해자면서 4년 전 생각도 나고, 네.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할지 많이 설레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핫스팟 시청자 여러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그 각오와 저의 앞으로 21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정말 무겁거든요. 정말 무거운데요.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하나하나 이 부담을 좀 덜어내면서 정말 국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민 눈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4년 의정 활동 잘했다라는 평가받을 수 있고, 야 그래도 김용호 재선되니까 더 많은 일을 했구나, 법으로 세상을 바꿨구나라는 칭찬받는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해 주시고요. 또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꾸중도 내려주셔서 저가 21대에 꼭 필요했던 국회의원으로 기억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댓글 보니까 정책할 때 준비 잘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민을 바라보세요. 이런 말도 있고 서대문 유권자입니다. 제발 잘해주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인데 저한테 욕하는 것 좀 읽어주세요. 욕은 없네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터뷰할 때 제가 네.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디 네. 있는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